네, 자, 지난 7월 중순 이후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셀코리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채권 시장에서의 그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식과 또 원화 가치, 채권값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즘에 그 규모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서 7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언급은 많이 해드렸어요. 원화표 시채권의 외국인 매도, 그다음에 국제 신용평가기들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흐르는 문제, 7월 중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하는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정리해드리긴 했습니다는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아마 국내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투자하시는 입장, 또 금융사 입장에서도 너무 낙관적으로 이 포지션을 짜왔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이런 그 환경이 지금 도출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증시에서 보면은 작년 8월에 국내 그 증권사들이 뭐 최순실 게이트 그 이상의 뭐 문제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를 어떻게 봤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기 때문에 국가 신용등급은 어떤 의미냐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했을 때 디폴트 리스크를 이렇게 우려를 줄이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주가가 낮기 때문에 사는데 여기에 그 S&P가 신용등급 올렸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투자하기 아주 적게입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11월 8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사실 트럼프의 막말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가를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는 국내에서 유력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우존스 지수가 2만 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 하는 이런 시각으로 사실 증시가 올해 6월까지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뒤늦게 이제 이런 일부 CEO들이라든가 증권사들이 3,000포인트 간다. 그 다음에 국내 그 증권사들이 뒤늦게 2,700 간다 해서 대세 상승론이 얘기할 때 한국경제TV를 통해서는 뒤늦은 그 대세 상승론이라든가 원달러 환율의 그 급락설 이런 건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상당히 좀 시청자분한테 문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7월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돼서 아시겠습니다는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분위기 보면 증시 입장에서는 일부 사람이 아직도 거론되긴 합니다는 올해 6월 달에 누구든 앞다퉈서 얘기했던 이런 대세 상승론 이런 것은 상당히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이게 국내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좀 매도세를 돌아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북핵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그 추석 연휴가 이번에 길지 않습니까? 그 추석 연휴 기간에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의 대응이 이렇게 어렸었기 때문에 그 사전에 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는 그 전문가라 칭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장이 안 쓰면 북핵 리스크에 대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구조죠. 안 그렇습니까? 시장에서 주가 움직임이 없는데. 근데 어제들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추석 연휴다 보니까 미리 팔기 위한 이런 뭐다 이렇게 하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추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상 뭐냐 이렇게 그 매도를 한다는 그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추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핵 리스크 때문에 뭐 10일 이상 장기간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북핵 리스크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파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건 하나의 매도의 계기가 되는 거지 그게 매도의 근본적 요인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왜 2월 이후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작년 8월에 매세가 진행되다가 매도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바로 지금의 금융위기는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국제 간 자금 흐름이 요 피셔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간 자금 흐름 이건 설명 빼겠습니다. 한마디로 금리차와 한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저금리사에 대해서는 신흥국의 자금이 될 때 환차익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피셔 이런 대로
또 환차익과 금리차를 보면 이경은 앵커께서 외국인이라면 네. 작년 8월 달에 한국 주식에서 샀으면 얼마큼 수익이 됐을까 하는 측면을 간단히 계산하면 그때 코스피 지수가 1940이었는데요. 올해 6월 달에 2400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코스피의 상승폭으로 보면 한 18% 정도 수익이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사실 1200원대에서 당시에 그 1120원대 밑이니까 자, 환차익이 8% 이상 나다 보니까 네. 단순히 계산하면 25%가 수익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익이 좀 많네요. 예. 세계에서 보면 지금 캐리 자금은 고객의 자금을 확보하는 게 펀드 형태 자금이기 때문에 네. 목표 수익만 채우면 외국인들은 그렇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목표 수익률 얼마일까 했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펀드들이 헤지 펀드들이 전부 각종 펀드들이 수익률이 낮아진 상태거든요. 네. 그럼 최고 지향하는 게 누구냐 하면 우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에 합병해서 반대했던 엘리언 매니지먼트 이게 폴싱어가 하는 가장 최고 수익률 지향하거든요. 네. 20%입니다. 예. 그러면 국내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미 25% 달성을 했네요. 달성했죠? 예. 그래서 이런 당할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대세상승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목표 수익률을 채웠기 때문에 이게 외국인이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뒤늦은 그 대세상승론이 있을 때 사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렸던 얘기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의 금융사들은 목표 수익률을 채우면 고객들한테 반드시 수익을 한번 채워줍니다. 네. 국내 금융사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 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데요. 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이경원 앵커가 돈을 버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그 돈을 버셔가지고 가족끼리 아니면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밥을 그렇죠. 한번 먹는다든가 네. 해외여행 간다든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위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수익률이 뭐 20% 낮다, 25% 낮다 해서 금융사의 장부상 넣으면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올라갈 땐 좋지만 네. 항상 가격 밴스라는 게 올라갈 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네.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내려가서 이렇게 수익이 안 될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지만 네.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25% 수익이 났는데 내가 레스토랑에서 밥 먹지 않고 해외여행도 밥 먹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다시 떨어지면 예. 이게 뭐냐 손실이 나면 맞습니다. 더 기분은 나쁜 거거든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뭐 장부상에서 25% 나왔다가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이렇게 손실이 나면 더 나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목표 수익만 채우면 네. 자 자기 자신의 고객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한번 수익의 맛을 봐라. 이 표현이 적당할지 그렇군요. 모르겠습니다는 네. 맛을 봐라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간행으로 본다면 목표 수익률 채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뒤늦은 대세 상승론 얘긴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행태가 이렇게 좀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네. 그게 북핵 리스크라든가 뭔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북핵 리스크가 원인이 아니라 네. 항상 그렇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채운 게 원인이고 예. 그게 계기가 됐던 것이 그렇군요. 7월 이후에 ICBM이라든가 그다음에 6차 핵실험 같은 이런 문제가 계기돼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다를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짐에 따라서 이 국내 증시 대세론 좀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 예. 같죠?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렇거든요. 국내 그 증시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시가총액을 본 세계 7위, 8위 정도 된다면 사실 증시의 위험상 규모는 선진화되고 증시에 선진화됐다는 게 뭐냐? 증시에서 주권이 우리나라가 확보돼야지 그게 선진화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 외형상 규모는 시가총액 세계에서 7위, 8위 정도에서 굉장히 외형상으로 선진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증시의 주권이라든가 독립성이라든가 안정성이 확보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외국인들이 그동안 국내 증시에 이렇게 주도하는 상태에서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는 외국인 비중이 지금 35%에서 네. 2007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요걸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윈블던 현상이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국의 테니스대가 이렇게 윈블던 테니스대지만 네. 우승 횟수를 보면 자국 선수인 영국 선수보다 외국 선수가 우승 횟수가 크다 하는 상태에서 국내 증시에서 보면 주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이 판치는 현상을 보통 윈블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윈블던 현상은 단적으로 많은 지표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그다음에 투자자 여러분께서 단적으로 오늘 뭐 9시에 시작되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미국 증시 보시고 외국인들의 동향을 보시죠. 그래서 국내 그 주식 투자가들이 다양한 참고 지표 가지고 시장의 수급 사항에서 서로 기량 세력을 대해야지 증시가 증증적 발전이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자, 유일한 착거 지표가 외국인을 사면 국내에서 사고 외국인이 팔면 우리나라도 파니까 뒤늦게 사고 뒤늦게 파는 국내 그 증시 입장에서는 외국인한테 돈을 퍼주는 것, 수익이 퍼주는 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일한 그렇습니다. 레퍼런스 인디케이터가 예. 지금 뭐냐, 국내 투자가들이 외국인의 동향이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외국인의 동향을 얘기하는 것이 그만큼 윈블던 현상의 단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로 전환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있었던 이러한 그 대세 상승론이 많이 약화되는 분위기고요. 자, 외국인의 매도가 되니까 지금 세계 증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지만 국내에서 보면 주가가 좀 안 좋은 현상, 이것을 디카플링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증시에 대비해서 유럽의 디카플링 현상, 물론 정도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증시가 세계 증시에 그럭저럭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디카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측면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렇죠.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되는 상태에서 우리 주가가 이렇게 2,400이 6월달 7월 초에 기록하고 나서 네. 한 3개월 동안 2,400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상태에서 대세 상승론 얘기하면 아마 시청자분들의 공감대가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죠? 네,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국내 증시의 어떤 분위기조차도 바꿔주는 이런 모습에서 윈블던 현상의 단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좀 특이한 점은요. 외국인들 매도세가 이 종전과는 다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주식뿐만 아니라 원화표시 채권 시장은 우리 신용등급과 관련돼 그렇죠. 있는 분야거든요. 주식은 이렇게 아까서 캐리 자금의 네. 금리차라든가 환차익 부분이고 그다음에 원화표시 채권시는 우리 신용도 해외시각과 관련돼 있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지난 7월 달에 원화표시 채권 시장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증시로 전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도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방송에서 이렇게 맞았다 틀렸다 얘기는 안 해드립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뒤늦은 대세 상승론이 너무 판을 쳤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내용을 오늘 했던 내용들이 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다 아실 겁니다. 제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외국인의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달 초에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사실상 한국이라든가 신흥국은 배제시켰다. 일본도 배제시켰다 그렇군요. 하는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내에서 보면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세계에서 펀드 운영 자금으로 보면 세계에서 2위고 한국의 유럽계 펀드라든가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주도했고 특히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서 한국의 자금이 한 7조 이상 들어왔던 이러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굉장히 주목되거든요. 거기서 벤치마크 국가라서 한국에 배제시켰다는 내용을 그때는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는 최근에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의 그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서 매도세가 이틀 만에 한 3조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원화표시 채권은 금리차 같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페드에서 자산 매각이 확정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국내 외국인 자금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는 자산 매각이라는 건 가장 강도 있는 조치입니다. 미국의 시장 금리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조치거든요. 그리고 어제 앨런 의장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마냥 인상을 늦추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했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페드가 갈 길은 가는 상태에서 긴축 기조가 좀 강화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긴축 기조가 강화되면 미국의 시중 금리가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신흥국에 들어왔던 자금이 금리 차이에서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의 부분적인 테이퍼 텐트럼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국내 그 같은 명에서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번 주 들어서 거세게 매도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국고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국고채 금리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외국인이 채권을 매도하니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도하니까 우리 국내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서 채권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고 네, 그렇죠. 채권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오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역비례 관계에 있는 시중 금리는 올라가서 지금 네. 국고채 금리이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것이 최근에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서 증시뿐만 아니라 원화표시 채권 시장에서 오히려 증시의 그 외국인 매도세는 원화 채권표 시장에서 올해 7월부터 먼저 이렇게 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서 이렇게 제목 보면 국내 원화표시 채권 시장이 증시에 전염될까 하는 게 방송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달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다 보니까 일부 증권사에서는 3분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자, 급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6월 달에 그 대세 상승로니까 외국인의 매세가 지속될 거를 이렇게 보는 시각이었었고, 그렇죠. 외국인의 매세가 지속되면 국내 그 외국인 자금이 많이다 보니까 원달러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최 시장이 제가 웬만한 사람은 칭찬을 잘 안 하는데요. 최우상 실장 같은 경우는 국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참고하시는 이런 분인데요. 다음 달에는 환율 보고서 얘기를 이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10월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북핵 문제 있을 때 환율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뒤쪽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환율 보고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3분기에서부터 급락한다. 해서 사실상 그런 그 보고서를 내고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증권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국내 기업인들이 상당 부분 그런 예상을 믿고 위합 포지션을 줬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그 누구보다도 달러 약세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금리 인상 갈 때 많은 기관들이 수포달러 하고 달러 사라 할 때 달러 사지 마십시오. 달러는 강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가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미국의 금리를 올리더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채권 시장의 그 매수가 증가하고 채권 시장 매수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시중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서 금리를 올리듯 시장 금리가 이게 사실 달러 강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달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3년 동안은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중심으로 해서 상하 50원 내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달러의 달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좀 위하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두 가지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굳이 투자하신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달러보다는 엔화를 해서 투자하시려고 올해는 달러보다도 유로화를 사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굳이 투자하신다면 1,100원 내려갔을 때는 1,150원의 하단이니까 1,100원 내려갔을 때는 달러를 사시고 1,200원 될 때는 욕심부리지 말고 달러를 파시는 게 낫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난 3년 동안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 브렉시트에서 1,500원 간다, 1,250원 간다, 1,250원 이상 올해 1, 4분기에도 간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는 3년 동안 1,150원 통해서 상하 50원 이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6월서부터는 일부 증권사들이 3분기서부터 원달러이 본격적으로 떨어져서 사실 1,100원 밑에 1,080원, 1,050원 전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이런 전망보다도 오히려 그때 당시에 1,100원, 1,110원 정도 이렇게 내놨을 때 원달러 환율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1,150원 정도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떨어지는 것보단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말씀드렸던 적정 환율 1,150원에서 상하 변동해서 50원씩 주는 이런 수준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다만 한 가지 환율이 나온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화를 사신 분들이 올해 1, 4분기에 1달러 1유로 정도에서 사신 분이 지금 1달러 1유로가 1.20달러까지 가는 상태에서 한 2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네, 메르켈 총리가 총선에 당선되긴 했지만 사실 정치적인 일정 때문에 네덜란드 총선, 프랑스 대선, 그다음에 독일의 총선 때문에 이 정치적 일정 때문에 그렇게 전망해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유로가 더 강세가 되려면 정치적 일정이 독일의 총선 이상의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1, 4분기에 유로를 사셨으면 유로를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문제는 지금은 미국의 자산 매각하면 시장 금리는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 정책 금리 올라간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달러 약세해서 달러는 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시장 금리를 좀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지금 91레벨까지 올라가다 93레벨까지 올라가는 상태에서 좀 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 달러 인덱스에서 약 5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유로화 비중이 약세가 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여기 나오겠습니다. 지금 고개를 들고 있죠? 네, 지금 그러네요.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런 시점이 된다. 워낙 3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떠진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았으니까 뒤늦게들 달러 약세들 해오거든요. 지난 3년 동안은 달러 강세 얘기하다가 이 예측이 틀리니까 지난 이제 3분기부터는 달러 약세 쪽으로 전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시각보다는 미국의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간다는 측면. 그다음에 그동안 달러 약세를 배태시켰던 유로화가 지금 조정을 받을 거는 측면. 네. 이런 때문에 사실 달러엑스는 조금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정도, 1,150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환율이 1,100원에서 1,150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달러 살 만큼이냐?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예. 지난 동안 3년 동안 달러 사지 말라 그랬는데 한상준 논설위원이 올해 그 6월서부터는 달러가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회복된다 이렇게 하니까 네. 북핵 문제 관련해서 또 달러를 사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요. 달러 살 만큼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예, 왜냐? 그렇군요.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 보호를 위해서 사실 무역 적자 축소를 하기 위해서 보호주의를 지향하는 거고 보호주의 지향할 때는 자,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서 달러 강세되면 무역 적자가 더 확대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큰 캡이 위에 큰 캡이 쓰여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북핵 문제 말려서 달러를 사서 돈 벌 수 있는 이런 이기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지 않는다. 다만 3분기 이후에 1,100원 밑으로 환율이 급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시각에 이렇게 기업들이 외화 포지션을 그런 쪽으로 한다면 지금도 뭐냐 그런 전망도로 본다면 1,140원 올라갔으니까 그 1,050원 전망에 1,140원이니까 기업 입장에서 1달러에 거의 90원씩이거든요. 그렇죠.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제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부분적으로 1,150원 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달러 투자라는 얘기 아니고 네. 3분기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본격적으로 하락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우려되는 것은요. 3대 신용평가사들 그동안 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북핵 리스크 관련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었는데 최근에 좀 부정적인 기류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도 사실 그 한번 지적해드린 적이 있죠. 이경훈 앵커가 앵커 교체하고 나서 이게 네. 이렇게 같이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그때 말씀드리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증권사 페이퍼들이 이게 그 북한의 ICM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육자 핵실험 문제를 연평도 사건이라든가 천안함 사건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시각이 있어 같은 차트를 그려가지고 연평도과 천안 사건이 이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냐 이번 같은 경우에도 ICM이라든가 육차 핵실험을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불안할 때 이렇게 추천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자 이게 지정학적 위험이 아닙니다. 항상 지오폴리티컬 리스크에서 지오폴리티컬 지리적 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들을 받습니다는 ICM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 본토까지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육차 핵실험, 수소폭탄 뭐 이렇게 장착하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다자 협상의 다자 채널, 소위 핵무기라든가 핵이라든가 아니면 생화학무기 인류에 반하는 사회주의층, 공산주의든 민주주의 관계없이 이것은 국제적으로 무기를 거래하지 말자 하는 바세네 협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사실 지오폴리티컬에서 연평도가 천안 사건과 비교될 수 없는 지오폴리티컬 리스크가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글로벌 리스크. 네. 글로벌 리스크.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CDS 금리 단기적인 디폴트 리스크를 나타내는 CDS 금리가 75bp거든요. 예. 이건 어떤 수준이냐 하면 작년 2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달 들어서 평가사들이 글로벌 리스크가 발생했으니까 IMF에서도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할 때 북한 문제, 북핵 리스크 부분이 글로벌 리스크니까 세계경제 전망이 하나의 크게 고려 요인이 되는 거고 3대 평가기관도 이 부정적 기류가 흐르면서 무디스라든가 피치사가 신용등급 하향 경고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는 이렇게 10월달 정례 심사를 앞두고 피치사가 북한에 영향을 미기 위해서 피치 방문단이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디스라든가 피치사의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현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달 말에 사실상 그 9월 말에 이게 뉴욕 금융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한국 경제 국가 아이올 활동을 이렇게
기획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자체도 굉장히 잘된 조치지만 그보다 좀 상황적, 국제금융 30년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 좀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방문 총회 시절에 21일 날인가요? 앞당겨서 사실 국제신용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내지는 국제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로 활동했던 거 이런 것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앞당겨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말씀이 이렇게 부정적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위원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확률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 측면에서 이 북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용등급 떨어지냐 문제는 네. 이게 국가 신용등급이라는 게 어떤 문제냐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사실상 뭐냐면 CDS 금리와 국가 신용등급 간에는 이게 동일한 격차 상황을 노는데요. CDS라든가 우리의 원평적 가상금리 이런 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의 단기 지표고 그다음에 국가 신용등급은 장기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핵 문제라든가 외국인의 매도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장기 지표에 해당되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 치면은 단기 지표에 해당되는 CDS 금리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해외 시각을 이렇게 바로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참고 지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사실 2004년 이후에 김동연 부총리께서 이렇게 주관해서 신용평가기관을 방문하시고 이랬던 것은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만큼 현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여러 사람들이 비난이 있고 가치관의 대립 때문에 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보면 3대 평가기관들도 다 인정하죠. 자, 한국에선 단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외환보이고 4,700. 이건 퍼스트 퍼실리티 일선자금. 요 일선자금 뭐냐? 한국은행이 직접 갖고 있는 것. 세컨드 퍼실리티 하면 요건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취약마이시어트의 멀티 수합이라든가 한중간 통화수합인데 이것이 다음 달 10일 날 이렇게 만료가 됩니다. 지금 상태는 만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게 560억 만료가 되더라도 신용등급상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560억 빼면 4,200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4,140억 정도. 그래서 적정 수준인 3,600억 달러를 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 찍기 좋은 사람들이 10월 10일 날 만료가 되는 한중간의 통화수업 만료가 되면 입방아 찍기 좋은 사람들이 하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 네. 되더라도. 예. 그래서 외화 유동성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은 지금 국가 채무대 GDP 비율이 40%니까 아직도 신흥국의 위험 수준에 비해서 건전한 그렇군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무디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3대 평가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핵 문제가 장기적 펀더멘털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소비가 떨어진다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쪽에서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으면 신용등급을 내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피치사를 선두를 해서 무디스라든가 S&P가 한국의 이 북핵 문제에 따른 어떤 펀더멘털을 이렇게 영향을 보기 위해서 사실상 한국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주로 들어오니까 한국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인데요. 그런 게 아니고 한국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러네요. 본인들이 이번에 정례 검사는 11월 달에 반영되기는 어렵고 내년 4월 달 정도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그런 점을 이렇게 잘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자, 최근 이렇게 이 3대 평가사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기류를 인식을 해서인지 정부도 국제 IR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좀 보완이 되면 좋을까요? 네. 예. 사실은 잘 대처하고 있죠. 네.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렇게 국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요. 참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유사 이래로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아무리 최고 통수권자 하더라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해서 당시에 보면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하시는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네. 제가 문재인 정부에 특별히 이렇게 두둔해서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국제금융 30년 종사하는 입장에서 그 어느보다 오래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거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에 옹호하면 한국에서 좀 가치관이 너무 갈등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느냐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국제금융시장을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사람보다도 과거에 했던 사람들의 이런 면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과거에는 한국 경제 아열 활동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경제 강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물론 이제 대통령이 나서는 경우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월적 지위에서 아열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괜찮은데 니네들 뭐냐 이런 식으로 예,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통령께서 겸손한 자세를 보였던 네. 것은 굉장히 인색적이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 이면에 있어서는 아마 장하성 정책실장이 상당히 좀 뒤쪽에서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굉장히 균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김동연 부총리께서 좀 더 그 역할을 좀 더 높여주십사 하는 것을 그 대통령께서 제가 감히 권유하는데요. 굉장히 신망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분들이 3대 평가기관에 이렇게 직접 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부분을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모습. 이것은 인상 깊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왜 보완할 점이 있냐 하면요. 지금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착 시작하기 있을 때 이렇게 대통령께서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이렇게 가긴 하지만 지금은 상시적인 아이를 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시적으로. 지금 뭐냐. 이 북핵 문제가 얼마큼 긴박하게 돌아갑니까? 네.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지금 한국에 대해서 항상 물어볼 때 사실상 상시적인 이런 아이를 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폴스를 좀 더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 특히 시장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수를 오랫동안 교수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뭐냐면 모든 문제가 노이즈가 시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수에서 오랫동안 하시다가 정부의 강력 오랫동안 하시다가 거기에 폴스로 나가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는 시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시간을 좀 줄 수 있습니까? 시간을 빨리 끊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데요. 이전의 정부에서 보면 이전의 정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분을 많이 내놓고 국제 AIR 뱅크 있잖아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시청자로 국제적으로 망신당했던 사건이 이전 정부에 있었죠. 그래서 뭐냐, 오랫동안 교수에서 신망이 높다, 뭐 신망이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는. 사는 총재하시다가 무슨 뭐 대통령 인수에 있다가 느닷없이 국제적으로 보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득 해서 AI 부총재에 떡 넣다 보니까 이거 얼마큼 우리가 뭐냐면 지분을 놓고 얼마큼 훌륭하게 했던 겁니까? 근데요, 우리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과 좀 다릅니다. AI 부총재라든가 국제금융기금은 바지 사전 그 밑에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논의하거든요. 네. 논의하는데요. 시장에서 나타나는 논의라든가 이런 문제, 또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어가 익숙지 못하고 또 뭐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어도 그쪽 분야, 영어를 다른 분야에 잘한다 하더라도 그쪽 분야에는 익숙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력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실력이. 네. 그래서 우리가 지분을 많이 넣어놓고 이 부총재 측에서 결국 국장급으로 쫓겨냈던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 입장에서도 잘하고 계십니다는 상시적으로 물어보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상시적으로 물어보는 상태에서는 자 국내에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좀 넣어주십사 하는 이런 말에서 상시적인 아이를 통해서 시장에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하자. 네. 지금 시점에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차피 한국에서 외국 자본이 넣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했으니까 자 국제금융시장에서 니네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뭐라 그러냐 생각하면 바로 즉각 대답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좀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조기공 얼리 워닝 시스템 이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게 얼리 워닝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 있는 얼리 워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문제를 인식해서 얼리 워닝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든가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새로운 뉴 얼리 워닝 시스템 이렇게 해서 NWEP 이런 것을 약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걸 좀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북핵 문제라든가 외국 시간이 흐트러질 때는 정부 입장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정부만 탓하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가 외환위기 극복했을 때 그때 당시에 무슨 강경식 전 장관의 펀더멘탈 일에서 그때 당시에 정책 당국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근무기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기 극복 기준을 결연하게 보니까 그때 막혔던 외화의 리스크를 내면서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보류는 국민이니까 국민이 현 정부가 비교적 잘하는 부분에 자꾸 비판적 시각만 하면
이게 안 될 것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까 보완한 점은 정부에서 보완할 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 보완할 때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 정치인이 지금 뭐냐면 국민을 위해서 뽑아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문제 때문에 체면을 안 지켜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하자 격없이 하려는데 안 간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좀 국민들이 정치인들도 당에 관계없이 지금 어려울 때는 국민을 위해서 합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리고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한상주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